사람들은 저를 간병인이라고 부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타인의 병실에서 숨을 쉬었어요. 그들의 삶과 죽음을, 그들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을 닦아주고 마지막 숨을 지켜주는 것.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그림자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야만 하는 존재. 말을 건네도 대답하지 않고 웃어도 표정을 읽지 못하는 투명한 사람. 병원 복도를 걸어도 저택의 계단을 오르내려도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간병인분 혹은 아주머니라고만 부르죠. 62살. 제 인생은 상실감으로 가득 찬 한 편의 재난 영화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은 외도 끝에 떠났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그게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일하면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하나뿐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저를 떠났습니다. 26살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그 아이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했어요. 저는 그날 제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희생을 미덕으로 강요했어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성실하게 일하면 좋은 날이 온다. 참고 견디면 하늘이 알아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도 참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을 해도 웃으며 견뎠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고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제게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남편의 배신, 아들의 죽음, 그리고 빈 통장. 20년 동안 저는 간병 일을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거죠.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오전 7시에 환자를 깨우고 약을 먹이고 대소변을 처리하고 식사를 도와주고 밤 10시에 다시 재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좀 잘 챙겨주세요. 하지만 정작 제가 아픈 날엔 아무도 저를 챙기지 않았어요. 감기에 걸려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저는 일터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림자니까요. 그림자는 아프면 안 되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누가 제게 수고했어요. 이제 쉬세요라고 말해주지 않더군요. 아무도 제 고통을 몰랐고 아무도 제 상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방식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고. 최만호 회장님, 당신의 아들 최민규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찮게 여긴 덕분에 저는 이제 그들이 숨긴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됐죠. 20년간 제가 그림자로 살아온 이유가 이제야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지금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찾아내겠어요. 착하게 살아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제 20년을 이제는 제 손으로 되찾을 겁니다. 최만호 회장님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시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시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죠. 구급차가 오고 병원에 실려가시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아들 최민규. 그 사람은 아버지가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이사회를 소집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회장 자리에 앉았죠. 아버지는 이제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슬픔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바닥을 쳤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거래처에서는 연락이 끊겼죠. 회장님이 평생 일궈온 회사가 5년 만에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됐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전부터 이상하게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특히 회장님 침실 옆에 있던 작은 금고가 사라진 후부터요. 그 금고는 회장님이 평소에 아끼시던 거였어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작은 금속 상자. 침실 책상 서랍 안에 늘 놓여 있었죠.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회장님이 그 금고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이 안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어. 그런데 회장님이 쓰러지신 다음 날, 그 금고가 사라졌습니다. 민규 씨가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다음 날 새벽 서재로 옮긴 겁니다. 아버지 방은 이제 쓸모없어. 중요한 건 내가 보관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금고를 들고 나가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민규 씨는 그 금고를 아버지에 치부하며 서재에 봉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싶어 하셨던 거야.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말이지.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부끄러워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평생 정직하게 사업을 하신 분이었고 직원들에게도 인정받는 경영자셨죠. 그런데 민규 씨는 왜 그 금고를 숨긴 걸까요? 5년 동안 저는 그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민규 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더니 제 앞을 지나가면서 비웃듯 말했죠. 간병인 아줌마. 우리 아버지처럼 미련하게 살지 마. 착하게 살면 뭐해?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죽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민규 씨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말이야 깨끗하게 벌 필요 없어. 그냥 내 거로 만들면 돼.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쯧쯧. 그리고는 서재 쪽을 향해 걸어가면서 또 혼잣말을 했어요. 5772. 이것도 이제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저는 그 숫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 뒷부분이었어요. 분명히 민규 씨는 술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흘린 거예요. 저같이 하찮은 간병인 앞에서는 경계심이 없었던 거죠. 어차피 저는 그림자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내 거라는 말. 그 말의 무게가 무거웠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지 5년. 민규 씨가 회사를 물려받은 지 5년. 그리고 그 금고가 사라진 지도 5년. 그 5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압니다. 그 금고 안에 민규 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저지른 치명적인 악행의 증거가 담겨 있다는 걸요. 횡령일까요? 재산 빼돌리기일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뭔가일까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회장님은 지금 제 눈앞에서 숨만 쉬고 계십니다.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런데 민규 씨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이 방에 와서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회사 이제 거의 다 정리했어요. 돈도 제 이름으로 다 옮겼고요. 걱정 마세요.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드릴게요. 그때 회장님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분명히 떨렸습니다. 민규 씨는 몰랐겠죠. 저만 봤으니까요. 회장님은 들으셨어요. 아들의 말을.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셨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 사명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규 씨가 저지른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요. 왜냐하면 회장님은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니까요. 말없이, 소리 없이, 떨리는 눈꺼풀로. 제발, 막아줘. 내 아들을 막아줘.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림자로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요. 5년. 제가 회장님을 간병한 시간입니다. 1825일. 43,800시간. 하지만 누가 세나요? 이 방 안에선 시간도 멈춰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회장님을 식물인간이라 부릅니다. 의사들도 민규 씨도 심지어 가끔 오는 친척들조차 그렇게 말하죠. 뇌사 상태예요. 의식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저만 알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깨달은 건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손을 닦아드리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의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 번. 아주 짧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20년 경력이 헛된 게 아니니까요. 저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떨렸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또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이 방에 갇혀 계신 분.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오직 듣고 느낄 수만 있는 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규 씨가 올 때마다 회장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였죠. 보통 때는 고요하던 눈꺼풀이 민규 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것처럼요. 아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민규 씨는 이 방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직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CCTV 철거였으니까요. 아버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규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저는 복도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아, 들리겠죠. 제가 알거든요. 당신 의식 있다는 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거 봐요. 재산 포기 각서예요.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돼요. 어차피 당신은 이제 끝났잖아요. 5년째 이 꼴로 누워 계시는데 뭐하러 재산을 붙들고 계세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당신 약을 관리한다는 거. 혈압약 용량을 조금만 조절하면 의사들도 자연사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무서워하시네요. 눈꺼풀 떨리는 거 다 보여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도장이나 찍으세요. 제가 효자 노릇은 다 했잖아요. 5년 동안 당신 목숨 연장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규 씨, 회장님 약 드릴 시간이에요. 민규 씨는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 이모. 깜짝이야. 노크 좀 하고 들어오시지. 죄송해요. 약 시간을 놓치면 안 돼서요.
알았어요. 나 나갈게요. 그가 나간 후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꺼풀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손가락이 한 번 더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죄악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제가 2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워 떠났을 때도 세상은 저를 외면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니, 도와야만 합니다. 제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남편에게 배신당한 회한이 이제 정의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림자로만 살지 않을 겁니다. 민규 씨, 당신은 5년 동안 아버지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는 데 더 집중했죠.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그림자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부터 민규 씨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에 달력에 제 기억 속에 그가 회장님께 강요한 각서들, 협박한 순간들, 약을 조절하려 했던 시도들. 5년 동안 쌓인 증거들은 언젠가 그를 무너뜨릴 폭탄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분은 저를 믿고 계신다는 걸요. 그분의 떨리는 손가락은 제게 말합니다. 부탁이요, 영자 씨. 나를 구해줘. 네, 회장님. 제가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제 자신을 구할 겁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제 존재의 의미를요. 기회는 3주 후에 왔습니다. 민규 씨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간병 생활에서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나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모,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 약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요. 걱정 마세요, 민규 씨. 제가 언제 실수한 적 있나요? 그러게요. 이모는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믿음직스럽다고요? 참 웃기는 말이죠. 당신이 저를 믿는 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민규 씨가 떠난 그날 밤 저는 회장님께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제가 금고를 열겠습니다. 민규 씨가 숨긴 증거들을 찾아낼 거예요. 회장님의 손가락이 3번 떨렸습니다. 평소보다 강하게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괜찮아요. 저 20년 동안 이런 일 많이 해봤어요. 환자분들 귀중품 찾아드리고 중요한 서류 정리하고 금고 여는 것쯤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민규 씨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숫자 5772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뒷자리라면 앞자리는 뭘까요?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5년, 서재는 딱 3번 들어가 봤어요. 민규 씨의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이 집엔 저와 회장님뿐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청소도 안 한 것 같더군요. 책장 뒤편 민규 씨가 말했던 그 금고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이 안에 회장님의 인생이, 민규 씨의 죄악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1-9-9-5-5-5-7-7-2. 딸깍.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순서가 다른 걸까요? 저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민규 씨가 중얼거렸을 때 그는 뭔가를 회상하는 표정이었어요. 과거를 떠올리듯. 1995년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신 해였습니다. 이 저택 현관에 걸린 액자에 적혀 있었거든요. 1995. 새로운 시작. 그렇다면 1-9-9-5-5-7-7-2 똑같은 숫자였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금고가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회사 횡령 내역서, 재산 이전 계약서 위조 확인 필요, 민규 명의 해외 계좌 내역. 하나하나 펼쳐볼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어요. 민규 씨는 5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회장님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 장 한 장 저는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장은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어요. 이건 증거입니다. 회장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제 이름이? 회장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2억 8,500만 원. 2억 8,5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죠? 회장님이 저에게 주려던 돈인가요? 퇴직금? 아니면 저를 이용하려던 미끼? 아니에요.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5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분의 절박한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요. 이 돈이 있으면 저는 이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작은 집 하나 장만하고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 수 있어요. 20년 동안 타인의 삶을 위해 제 삶을 지었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서류들도 함께 가방에 넣었어요. 정의를 위해서, 회장님을 위해서.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20년 동안 희생한 대가야. 저는 금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죠. 회장님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분은 여전히 고요히 누워 계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민규 씨의 모든 죄악을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통장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도 함께 가져왔어요. 이번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 통장이 계속 제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이게 정의일까요? 아니면 탐욕일까요? 저는 회장님을 돕는 걸까요?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걸까요? 새벽 4시 저는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펼쳐봤어요. 그때 발견했습니다. 통장 안쪽에 끼어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요.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들 태민이. 왜
왜 회장님이 제 아들 사진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태민이에게 언젠가 이 돈으로 너의 꿈을 이루렴. 마이너스 만호 아저씨가.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은 퇴직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아들을 위해 회장님이 준비했던 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회장님이 제 아들을 위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통장의 진짜 주인은 저도 회장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제 아들 태민이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발견한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민규 씨가 출장해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말했죠. 이모, 요즘 밥맛이 없네요. 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환기 자주 시키세요. 네, 민규 씨. 에휴, 대답은 잘하네. 밥값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밥값.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밥값이나 하세요. 이 돈으로 뭐라도 드세요. 늙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 가방 안에 2억 8천만 원이 든 통장이 있었고 민규 씨를 무너뜨릴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규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노력? 이모 나이가 몇인데 노력을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62살. 제 나이를 그렇게 비웃는 사람 앞에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민규 씨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5년만 더 기다려. 5년 후면 내가 밥값도 못하게 될 테니까. 5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는 4년 11개월 23일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달력에 표시를 했거든요. 회장님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몇 주. 민규 씨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날 밤 회장님 곁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곧 끝이 나네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약하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민규 씨가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그날, 저도 제가 가진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손가락이 2번 떨렸어요. 그리고 태민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제 아들을 위해 그 통장을 만들어 주셨는지, 회장님과 제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처음으로 회장님이 우시는 걸 봤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은 편히 쉬세요. 그 5년 동안 저는 철저히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민규 씨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조용히 차를 내왔죠. 이모, 우리 이야기 좀 하니까 나가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여자를 데려와 거실에서 웃고 떠들 때도 저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이모, 우리 조용히 좀 해달라는데요. 방에 계세요. 네, 민규 씨. 그가 술 취해서 회장님 방 앞에서 욕설을 퍼부을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빨리 좀 가세요. 이 꼴로 몇 년을 더 버티실 겁니까? 저는 그날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민규 씨의 모든 악행을 모았어요. 녹음, 사진, 메모, 증언.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민규 씨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요. 아버지, 제가 효도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당신의 그 눈물이 진짜가 될 테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유언장 공개일이 왔습니다. 회장님의 변호사 사무실. 민규 씨는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죠. 이모도 왔네요. 아, 변호사님이 부르셨나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모한테도 뭔가 남겨주셨나 보네요. 퇴직금 정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 최만호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아들 최민규에게 상속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하나입니다. 민규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조건이요? 무슨 조건입니까? 첫째, 상속인은 과거 10년간 회장님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둘째, 이의를 제기하는 증인이 없어야 합니다. 민규 씨가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증인?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우리 집안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민규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간병인인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뭐? 제가 증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서류를 건넸어요. 10년 전 금고에서 찍었던 증거들, 그리고 5년 동안 모은 녹음 파일들. 민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모, 당신 뭐 하는 거야? 최민규 씨가 10년 전부터 회장님의 재산을 횡령하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 해외로 빼돌린 증거입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어디서? 회장님 서재 금고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민규 씨가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죠.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그냥 도장이나 찍으세요. 어차피 당신은 이제 끝났잖아요. 혈압약 용량을 조금만 조절하면 의사들도 자연사라고 할 거예요. 아버지, 제발 빨리 좀 가세요. 민규 씨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불법 녹음이고. 조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환자 보호를 위해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당신이 감히. 10년입니다, 민규 씨. 제가 회장님을 지켜본 시간이요. 당신이 저를 밥값도 못하는 늙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동안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규 씨,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유언장 상속 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언장은 무효가 되며 재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 돼.
안 돼요. 이건 내 거라고. 내가 10년 동안 회사 키운 거라고. 횡령한 돈으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했죠. 이모. 이모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회장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아세요? 의식이 있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모. 저는 밥값도 못하는 늙은 것이죠. 하지만 이 늙은 것이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나머지는 법이 판단하겠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자 씨. 변호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영자 씨에게 남긴 유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언이요? 네. 따로 봉인된 편지입니다. 변호사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규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쓰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회장님이 제게 남긴 진짜 메시지를, 그리고 태민이와 회장님 사이의 그 10년 전 진실을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유언장 공개일이 왔습니다. 회장님의 변호사 사무실. 민규 씨는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죠. 이모도 왔네요. 아, 변호사님이 부르셨나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모한테도 뭔가 남겨주셨나 보네요. 퇴직금 정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 최만호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아들 최민규에게 상속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하나입니다. 민규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조건이요? 무슨 조건입니까? 첫째, 상속인은 과거 10년간 회장님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둘째, 이의를 제기하는 증인이 없어야 합니다. 민규 씨가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증인?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우리 집안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민규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간병인인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뭐? 제가 증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서류를 건넸어요. 10년 전 금고에서 찍었던 증거들, 그리고 5년 동안 모은 녹음 파일들. 민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모, 당신 뭐 하는 거야? 최민규 씨가 10년 전부터 회장님의 재산을 횡령하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 해외로 빼돌린 증거입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어디서? 회장님 서재 금고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민규 씨가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죠.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그냥 도장이나 찍으세요. 어차피 당신은 이제 끝났잖아요. 혈압약 용량을 조금만 조절하면 의사들도 자연사라고 할 거예요. 아버지,
제발 빨리 좀 가세요. 민규 씨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불법 녹음이고. 조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환자 보호를 위해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당신이 감히. 10년입니다, 민규 씨. 제가 회장님을 지켜본 시간이요. 당신이 저를 밥값도 못하는 늙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동안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규 씨,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유 원장 상속 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 원장은 무효가 되며 재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 돼요. 이건 내 거라고. 내가 10년 동안 회사 키운 거라고. 횡령한 돈으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했죠. 이모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회장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아세요? 의식이 있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모. 저는 밥값도 못하는 늙은 것이죠. 하지만 이 늙은 것이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나머지는 법이 판단하겠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자 씨. 변호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영자 씨에게 남긴 유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언이요? 네. 따로 봉인된 편지입니다. 변호사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규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쓰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회장님이 제게 남긴 진짜 메시지를, 그리고 태민이와 회장님 사이의 그 10년 전 진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워서였습니다. 이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차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보고. 하지만 결국엔 열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의 필체였습니다. 아마 쓰러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자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남긴 증거들로 민규를 막아주셨겠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제가 당신의 아들 태민이를 위해 그 통장을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태민이를, 제 아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이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였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1995년 겨울 제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막혔고 거래처는 모두 등을 돌렸죠. 그때 단 한 사람,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남편 김철수 씨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 제 남편 철수가 회장님을 도와줬다고요? 철수 씨는 당시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마지막으로 부탁했죠. 이번만 외상으로 부품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최 사장님, 외상은 안 됩니다. 대신 그분은 자신의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갚는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저는 그 돈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회사는 안정을 찾았죠. 저는 철수 씨께 돈을 갚으러 갔습니다. 원금의 10배를 들고요. 하지만 철수 씨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당신만 계셨죠, 영자 씨. 저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1998년 가을. 낯선 신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던 날. 그는 큰 돈뭉치를 내밀며 김철수 씨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요. 당신은 창백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났어요. 집 담보도 날아갔고 빚만 남았어요. 그리고 제 아들. 태민이는 고등학생인데 대학은 못 보낼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을 당신께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절하셨죠. 이건 남편 빚이에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남의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당신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제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태민이를 위한 통장을 만들기로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그때부터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태민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당신이 알게 되면 거절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 이름과 비슷한 영자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넣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태민이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요. 그런데 2005년 태민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슬퍼하고 계셨던 거였군요. 저는 통장을 없앨까 생각했습니다. 태민이는 이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태민이를 잃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간병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돈은 이제 태민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5년 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민규가 금고를 숨겨버렸죠. 저는 의식이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제 신호를 알아차려 주셨어요. 영자 씨, 당신이 금고를 열고 그 통장을 찾았을 때 저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직접 드릴 수 없었던 것. 당신이 스스로 찾아낸 거니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위해 20년 동안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철수 씨에게 받았던 은혜를 태민이를 통해 그리고 당신을 통해 갚는 것입니다. 영자 씨, 당신은 20년 동안 착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보상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묵묵히 남을 돌보며 살아왔는지를요. 이 돈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끔은 태민이와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최만호 올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님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떠난 날, 아들을 잃은 날, 간병인으로 첫 출근을 했던 날.
그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2억 8,500만 원. 이건 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20년 전 남편이 베푼 선행이 돌고 돌아 제 아들의 이름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민규 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회장님의 재산은 법원에서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될 거라고 했어요. 민규 씨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복수심은 사실 제 분노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회장님을 구하려 했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겁니다. 20년 동안 상실과 배신으로 얼룩진 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규 씨를 무너뜨린 건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10년 전에 이미 준비해 두신 함정이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10년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민규 씨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들을 직접 신고할 순 없었죠. 그래서 조건부 유언장을 만들고 금고에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처음부터 제가 금고를 열 거라고 예상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여러 경우의 수를 준비하셨어요. 누가 열든 그 증거가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신만이 회장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10년 전 아들의 악행을 막는 것과 동시에 저에게 보상을 주려 하셨던 거예요. 폐륜 아들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갚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규 씨가 금고를 서재에 숨긴 이유. 그건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저에게 주려던 통장도 함께 숨기는 결과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 민규 씨가 금고를 숨기지 않았다면 저는 10년 전에 그 통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간병을 거절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금고가 숨겨졌기 때문에 저는 10년을 더 회장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저는 민규 씨의 악행을 막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회장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아들 태민이의 산소도 있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두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태민아, 이제 알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평생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아들은 너무 일찍 떠났고 저는 20년 동안 남의 그림자로만 살았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회장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보상은 있었어요. 다만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철수가 회장님을 도왔던 그 순간 이미 보상은 시작되었던 거예요. 20년이 걸렸지만 그 선행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태민이의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규 씨를 막은 건 제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20년 전 철수가 베푼 선행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준비하신 감사였고요. 저는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결심했습니다. 작은 쉼터를 만들 거예요. 간병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요.
20년 동안 남의 그림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곳. 그 쉼터의 이름은 태민의 집이라고 지을 겁니다. 제 아들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민규 씨는 감옥에 있고 회장님은 편히 쉬고 계시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민규 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찾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둠 속에서 저지른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지만 진심으로 베푼 은혜는 시간을 넘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저도 민규 씨처럼 제 욕심을 위해 움직였던 걸까요?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정말 보상을 줄까요?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비록 20년이 걸렸지만요. 작년에 태민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10명의 간병인들이 다녀갔어요. 그분들은 말합니다. 여기 오면 제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회장님과 태민이가 웃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철수도요. 비록 저를 떠났지만 그가 베푼 선행은 결국 저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사람의 마음. 참 어렵죠? 이런 일 현실에서도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 정보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